네, 반갑습니다. 경영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엄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화학물질 정말 위험할까?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물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위험하다. 막연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화학물질이라는 손을 들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화학물질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뭐 그렇게 위험한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아, 네.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은 화학물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위험하다고 느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직까지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화학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성도, 즉 위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화학물질은 항상 우리는 모든 곳에 화학물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화학물질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으려고 해도 노출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용한 물질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화학물질은 나름의 독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많은 사회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히나 요즘 케미칼 포비아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화학물질에 우리들은 모두 둘러싸여서 살고 노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화학물질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아무래도 화학물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해 영향을 우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오늘의 강의는 주로 먼저 화학물질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몇몇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화학물질을 우리가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방안과 사용 규칙들이 이미 규정으로, 법적인 규정으로 어떤 체계를 이루면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 다양한 생활 환경 제품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세탁세제라든지 주방세제라든지 아니면 섬유유연제 이런 화학약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한 팁 정도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물질의 정의입니다. 화학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학물질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의가. 조금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소죠. 그죠? 산소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이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화학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좁은 의미에서는 화학물질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좀 좁은 의미에서는 화학물질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즉 만들어낸 물질을 화학물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에서의 화학물질의 정의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래되어 있는 자연물질, 천연물질, 이런 물질과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이 과연 얼마만큼 위험할까요? 실제로 화학물질이 자연환경 생태계와 인간한테 노출되었을 때 얼마만큼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그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강의에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들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으시니까 사진은 첨부하지 않고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나마타병 사례입니다. 사실 이 미나마타병은 1950년대, 1956년 일본에서 최초로 보고되게 됩니다. 근데 56년에 이 미나마타 현에서 보고되기 전부터 사실 조금 이상한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 미나마타 현은 그 해안가 마을입니다. 해안가 마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패류, 그러니까 조개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했겠죠. 그런데 이런 어패류를 먹은 고양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작 현상을 일으키면서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렇게 알 수 없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사람들은 사지가 마비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손발이 뒤틀린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렇게 심각하고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게 처음 보고됐을 때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몰아넣었다고 하고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당연히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많은 역학조사를 하고 그리고 중간 조사 결과들 여러 번 발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968년도에 일본 정부에서 이 병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뭐냐? 중금속입니다. 수은입니다. 이 미나마타 현에는 굉장히 큰 비료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비료 공장이. 근데 이 비료라는 건 말 그대로 화학물질의 결합체입니다.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있고 특히나 이 미나마타 현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는 수은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비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장이 사실 폐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폐수를 잘 처리를 하고 방류를 시켜야 하는데 무단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폐수에는 다양하게 중금속도 많고 특히 수온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이렇게 무단 방류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해안가 지역이 수온으로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생태계, 생물체들,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그 플랑크톤을 먹는 조개, 물고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태계 먹이 사슬을 올라가면서 점점 그 수온이 점점 농축이 되고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그 어패류를 먹고 말 그대로 수온에 중독되게 됩니다. 수온에 중독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심각한 중추신경계의 이런 문제가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학물질이 고농도로 노출이 되면 인간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강상의 문제. 자, 이게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례는 DDT에 의한 오염입니다. 자, 이 DDT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냐?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바로 농약입니다. 농약. DDT는 194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년대 말, 60년대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농약의 주요한 그 효과는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보면 농약을 뿌리잖아요. 농약을 뿌리는 이유는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병충해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데 이 DDT는 특히나 살충제 역할을 한 겁니다.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이걸 뿌렸을 때 정말 그 병충해가 박멸이 되고 그리고 농작물의 수확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고 그래서 초기 사용에 따른 이 DDT를 보고 우리가 기적의 살충제라고 불렀답니다.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부터 이상한 보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거냐? 이 DDT를 뿌렸던 그런 농사하는 지역에 보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교란이 되어 버린 겁니다. 특히나 조류, 여기서 조류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 다니는 새입니다. 새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거죠. 왜 그럴까라고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DDT에 의해 가지고 새의 체내에 이 DDT가 축적이 되면서 새는 보통 알을 낳잖아요. 근데 이 알의 껍질이 정말 얇아진 겁니다. 얇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류, 새의 개체 수가 급감하게 되고 오히려 병충해가 다시 들끓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DDT는 분명히 좋은 목적으로 만들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연환경 생태계에 심각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례는 국내 사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낙동강에 페놀이 유출되는 사건.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 특히 대구의 지역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91년도에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거쳐가지고 총 2번의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 그 산단에 보면 그 전자회사가 있었어요. 재산 전자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기로 그 저장해 놓은 페놀 탱크에서 그 연결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연결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페놀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옥회천으로 약 30톤이 유출되었다고 하거든요. 30톤이 유출되고 그게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그게 저기 서구 쪽에 있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다사지수장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유입하게 되면서 더 문제는 뭐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처리 공장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염소로 소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염소 소독 과정을 거치면서 이 페놀과 염소 물질이 결합을 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정말 심각한 악취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사정수장에서 대구 각 지역으로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이 영향으로 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역학조사를 통해가지고 과연 이 클로로페놀과 그걸 마신 그 주민들 간의 건강상의 상관관계가 있냐? 뭐 이건 조금 그 이슈가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자연환경 생태계에 노출이 되고 그 환경 생태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듣게 된 사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입니다. 사실 이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봄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그 당시에는 원인은 몰랐죠. 그런데 중증의 호흡기 환자들이 2011년 봄부터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사망하기가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라고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하니 바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됐던 물질이 우리가 PGH라든지 PHMG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물질이 가습기에 들어가고 가습기에는 그 물 분자를 작게 만드는 소니케이션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케이션을 하면 물 분자가 깨지거든요. 깨짐으로 해서 이제 가습을 해주는 건데 그 깨진 물 분자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화학물질이 흡착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호흡을 하게 되죠.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폐 속에 달라붙게 되죠. 폐 속에 달라붙음으로 해서 정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나 젊은 여성들한테 그리고 임산부한테 그리고 어린 영유들한테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사망자가 몇십 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이 화학물질은 아마 예전부터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이었어요. 그 어머님들 청소할 때 보면 특히 화장실에 세균이나 곰팡이 청소하는 그런 물질들 많이 있잖아요. 그 물질들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 물질들은 우리가 표면을 닦을 때는 사용상 크게 위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습기에 들어가가지고 소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깨져서 폐포로 흡입하게 되면 폐가 굳어버립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학물질이라는 게 위험하신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죠?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는 다양한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화학물질 하면 이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DDT도 그랬잖아요. DDT도 살충제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학물질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부정적인 영향, 이걸 우리가 위해라고 표현합니다. 위해라고 전문 용어로. 이런 위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체계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그리고 그 체계들은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해도, 위험도라는 것을 판별을 해서 그 판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규칙들, 규범들, 이런 체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도, 위해도,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화학물질의 위해, 영어로 하면 risk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위험도. 그럼 이 화학물질의 위험도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 그러니까 독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독성도와 그리고 화학물질이 아무리 독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나 자연환경 생태계에 노출이, 그러니까 전달이 적게 되면 사실 위험한 물질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성과 얼마나 많이 실제로 자연환경 생태계와 인간한테 노출이 될 수 있냐, 위해도와 노출의 정도를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 위해도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해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체계가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체계, 이 체계가 어떠한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발전의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학물질이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0년 초부터 이미 화학물질은 위험하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1900년 초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중화학공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이 공장에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유사한 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직업병이 발병을 해서 과연 왜 어떤 특정한 공장에만 거기 가서 일만 하면 사람이 왜 병이 걸릴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냈고 그 대표적인 연구자가 여기 있는 해밀턴 박사입니다. 이 해밀턴 박사님은 기본적으로는 의사입니다. 의사하고 1910년대 미국에 있는 페인터 공장이나 인쇄소나 제련소들에 가가지고 관련 외 근로자들이 공장에 근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빈혈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조금 지나면 신경계에 관련 계통의 병들, 예를 들어 뇌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각한 병이 왜 생기느냐 역학조사를 한 결과 바로 중금속, 특히 이번엔 납입니다. 납에 의해서 중독이 되면 이렇게 직업병이 발병이 된다. 그리고 납에 중독이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병에 발병될 확률이 커지고 더 심각한 병이 발병이 된다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910년대에는 10년대, 20년대에는 이런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게 주로 작업 공장, 특정한 근로자에 한해서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부터 한 60년대쯤 오게 되면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게 단순히 작업 공간에 머문 게 아니라 일반 대중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환경 생태계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될 때까지는 몇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계기가 런던의 스모그 참사 사건입니다. 1952년도에 어느 날엔 겨울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황이라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그래서 아웅산가스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지표면 근처에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개와 더불어 가지고 그 아웅산가스가 지표면 근처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런던의 주민들이 그걸 호흡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호흡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호흡기 관련된 질병으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무려 4,0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의미한 바가 뭐겠어요? 바로 화학물질에 의해 가지고 일반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일반 대중들이 정말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예를 들어 DDT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미나마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이슈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런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근로 공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확립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1970년대부터는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각국의 정부 기관들이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법, 제도, 규정들 이런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규정들을 전담을 할 기관들, 예를 들어 미국의 EPA 같은 환경보호청이라든지 프랑스의 환경보호부라든지 독일의 연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 관련된 오염 문제에 관한 규칙들 또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쯤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위해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즉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적절한 체계를 확립해야겠다라는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1990년대쯤 되면 이미 그런 체계들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는 사실상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EU라는 공동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죠. 이 EU에 가면 ECHA라는 환경 오염이나 화학물질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ECHA에서
리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리치 제도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서는 no data, no market. 이 뜻이 무슨 말이냐? 어떤 항물질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은 반드시 그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ECHA에 이 물질은 안전한 물질이에요 하는 안정성을 입증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그 말은 뭐냐?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주체는 바로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 될 수 있고 특정한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리치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리치 제도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자들이 정보를 등록을 하면 이 ECHA에서 사용자들이 등록한 정보들이 합당한지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검증을 해서 합당하면 너 이 물질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한다든지, 검증을 한 결과 부적절하면 사용하지 말라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은 TSCA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사실 비슷한 제도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인벤토리, 즉 어떤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을 만드는데 이 미국의 제도는 유럽의 제도와 조금 다른 건 뭐냐? 앞서 유럽의 제도는 안정성을 입증하는 게 바로 사용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그걸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그런데 미국의 제도는 조금 다르게 화학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또는 어떠한 용도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안전하다, 이걸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사실 미국의 제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본도 기존 화학물질이나 신규물질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면 그 일본 정부에서 분해성이나 축적성이나 어떤 독성들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화학물질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허락물질 또는 규제물질 또는 1종의 물질, 2종 물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맞게 우리가 그 일본 사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화평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평가법이 발의가 됐고요. 이 화평법은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리치 제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만들어 놓은 리치 제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 화평법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사용자가 자기가 사용할 물질들을 우리 정부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안정성에 대한 자료라든지 입증 자료들을 역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 안정성을 입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부 기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자료가 합당한지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검증 결과 합당을 하면 너 사용해도 돼. 또는 합당하지 않으면 몇몇 가지의 추가 조건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지금까지 제가 그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그 체계,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자, 그러면 이 화학물질의 체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체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화학물질의 위험성, 위해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위해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쪽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처럼 이 위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성,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과 그 화학물질이 얼마만큼 많이 노출될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호랑이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자체가 얼마나 포악한 동물이냐, 이게 바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즉 독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출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호랑이를 만날 확률을 뜻하는 거죠. 호랑이는 엄청나게 포악한 동물인 건 맞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호랑이를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바로 노출입니다. 반면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고양이라고 합시다.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포악한 동물이죠. 그죠?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집에서도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쩌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호랑이보다 고양이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화학물질의 위험도를 판별하는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화학물질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하냐, 또는 사람한테 인체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하냐, 이렇게 두 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위해성, 그리고 인체 위해성, 그리고 각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유해성과 노출, 각각의 유해성과 노출을 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화학물질의 위험도, 위해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위해성을 평가하고 노출을 평가하는 것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무언가를 도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유해성을 평가한다. 항물질의 독성을 평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독성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안전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항물질이 환경에, 수환경에 또는 토양 환경에 이 정도까지는 노출이 돼도 수환경과 토양 환경에 존재하는 생태계, 생물체한테 영향이 없을 거야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독성의 안전선, 기준선, 이걸 추산하는 것, 산출하는 게 바로 독성을 평가하는,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출 평가는 뭐냐? 실제로 얼마만큼,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 화학물질을 어떤 목표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자연환경에 얼마나 배출이 될까?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될까? 그런 실질적인 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평가하는 게 바로 노출 평가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를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바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유해성 평가, 독성 평가를 해가지고 독성 기준선을 예를 들어 이 정도 잡았다고 칩시다. 독성 평가를 해서 안전선이 이 정도인데 노출 평가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기준선인데, 오염이 발생하는 기준선인데 실제로 그 항물질의 노출하는 가능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질은 위험하지 않은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독성의 기준선이 이 정도인데 노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 노출된다고 만약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선보다 더 많이 노출되니까 결국은 이 물질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목적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체적으로 봤을 때, 아,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을까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사용자들이 각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체들이 일단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도를 우리 정부의 특정한 사이트에 다 업로드 시켜야 합니다. 다 이렇게 물리화학적인 기본 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 분류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 또는 지금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 유통량이라든지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 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 용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해성이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독성 평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독성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 독성평가, 그리고 인체 독성평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인체 독성평가, 환경 독성평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전에 안전선, 어떤 기준선을 도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환경이나 아니면 토양이나 아니면 저질이라고, 이건 뻘과 같은 것입니다. 저성 환경에서의 어떤 독성의 안전선을 먼저 도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체의 독성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그 물질이 바람이냐, 비바람이냐, 즉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기준선을 또 여전히 평가합니다. 자, 이런 유해성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노출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 물질이 환경에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냐? 특정한 사이트에 가서 샘플링을 해서 그걸 실측을 합니다. 얼마나 그 농도가 함유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배출량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 모델링을 돌려봐서 어떤 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환경에서 노출되는 그 양도 그렇고, 또는 주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체에 많이 노출되는데 그 양들도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안전 기준치가 100이다. 그런데 노출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화학물질이 안전한 것이고요. 안전 기준치가 100인데 노출량이 120이나 된다. 그러면 이 물질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고요.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간단하게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페놀에 대해서 2021년도에 위해성 평가를 한 자료를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의 이런 기본 조사들, 화학물질의 물리학적인 특성이나 용도나 배출량,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생물체를 바탕으로 해서 독성 평가를 하고, 어떤 평가 개수를 가해서 어떤 안전 기준선, 그 값들을 이렇게 수환경, 그리고 토양환경,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체에 대한 독성 평가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작업자, 왜냐하면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구, 경피, 흡입, 이런 과정으로 노출되었을 때 얼마만큼 독성의 안전 기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노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매체에서 실측을 한다든지 컴퓨터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거 노출 평가도, 인체 노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델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어떤 독성 평가로 얻은 안전 기준선과 노출 평가로 얻은 실제 노출량, 노출 예정 값들을 비교해서 이 물질은 안전하다, 이 물질은 안전하지 않다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화학물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화학물질이 위험한데 그 위험한 화학물질을 위험성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화학물질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위해성을 평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이런 것들이 허가되고 제한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학물질이 관리되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강의가 연구재단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생태 독성 평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생물체, 수환경 생물체도 그렇고 토양 생물체도 그렇고 그런 생물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학물질, 오염물질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오염물질이 얼마나 독하냐, 독성이 얼마나 세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생물체의 반응성이, 만약 독하면 반응성이 조금 떨어질 것이고요. 생체 반응성이. 그렇게 독하지 않으면 생체 반응성이 조금 괜찮을 것이고요. 이런 게 바로 생태 독성 평가입니다. 자, 이런 생태 독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독성 값을 뽑아내야 나중에, 아까 전에 제가 독성 평가를 할 때 기준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그 기준선을 만드는 밑바탕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손쉽고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한 생태 독성 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황산화 미생물을 통해가지고 독성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녹조류. 사실 녹조류 독성 평가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키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손쉽게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토양 환경에서 이런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통기성 미생물 중에 몇몇은 가스를 발생하는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미생물들이 가스를 얼마나 적게 많이 발생시키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토양 환경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이런 독성 평가법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출 평가에 대한 것도 제가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실제로 작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를 수주해서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PTBP라든지 아연화합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노출되어 있느냐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함유량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 제품에서 몇몇 제품들을 사서 그 제품 안에 어떤 농도로 이런 PTBP나 아연 함물이 있느냐 이걸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했으면 이제 화학물질의 위해성이라는 것이 뭐고 이 위해성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물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온갖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분명히 화학물질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위험도를 줄이면서 화학물질, 특히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제품을 어떻게 하면 위험을 안 느끼고 잘 사용하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의 위험도라는 거는 독성과 노출 이 두 가지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독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특성,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는 없는 거죠. 반면에 노출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위험을 덜 받으려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노출을 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노출을 덜 할 수 있을까요? 자, 노출을 덜 할 수 있는 우리가 생활관 안전사용 규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활 안전 수칙은 라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쓰는 이런 생활 환경 제품들, 화학 제품들은 주로 뭐 세탁세제나 주방세제나 아니면 섬유유연제나 향수나 또는 어떤 스프레이나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자, 이런 제품들에는 모두 이런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벨이. 자, 그리고 그 라벨에 보면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을 확인했다. 또는 Q마크가 있다. 뭐 KC마크가 있다. 뭐 다양한 마크가 있잖아요. 자,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일단은 한번 검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들을 어떤 마크든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덜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벨을 잘 읽어보면 용도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과 이런 제품들은 다 이미 위해성 평가를 해서 검증이 된 물질들이 그리고 검증이 된 제품들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안전한 제품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제도 뭐 그렇겠죠. 제가 제조사에서 잘 제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전의 검증을 어디에서 받았냐? 바로
이 제품이 사용하는 그 용도에서 안전을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세탁 세제도 그렇고 아니면 주방 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쓰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 세탁을 할 때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걸로 쓰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벨을 잘 확인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용도와 사용 방법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사실 이 환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앞서 설명한 가습제 살균제 그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폐포세포로 그러니까 흡입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흡입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물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화학물질이 언제 제일 독성이 세고 위험도가 증가하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흡입을 통해서 노출되었을 때 그 독성도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 어딜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그 세정제를 쓸 때 어떻게 해야지? 기본적으로는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왜냐? 환기를 잘 안 시켜주면 결국은 그게 증발이 하게 되면 또는 그게 VOC라고 해서 그게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고 우리 폐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유한락스에서 나온 그 제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충분하게 환기를 잘해라.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PGH나 이런 물질들이 많이 쓰였던 물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화장실을 세정하는 세제에도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그와 유사한 화학물질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표면을 닦을 때 피부로 노출되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증발이 돼서 우리가 흡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적정량과 혼합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적정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은 지금 쓰이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다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기준을 어디에서 통과했다고요? 바로 그 특정한 용도와 그 용도를 하기 위해 특정한 용량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용량이 넘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탁세제를 쓸 때 세탁세제를 많이 넣는다고 세탁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몸에 그 세탁세제가 그 옷에 남아서 몸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정량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혼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혼합을 하면 안 되나? 사실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화합물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화합물이 있고 B라는 화합물이 있다고 치는데 A가 가지고 있는 독성도가 우리가 10이라고 하죠. B가 가지고 있는 독성도도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를 섞으면 독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20이 될까요? 20이? 각각이 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각각 10인 걸 두 개를 섞으면 20이 될까요? 실제로 20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2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0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믹스처가 되는 건데, 믹스처 되면 이게 그 독성이 시너지즘이 발생한다든지 안타고니즘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화학물질들이 혼합을 하면 믹스처를 만들게 되면 독성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세탁세제를 쓰신다. 그러면 이 세제와 이 세제를 섞어서 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세제를 쓰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보호 장구를 잘 착용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고무장갑 같은 것들을 작업해서 하시면, 왜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물론 간단하고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보관 방법. 예를 들어 이게 유한약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그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캡을 단단히 잠궈서 보관하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캡을 단단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흡입할 수 있습니다. 흡입하면 독성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올바른 보관법들, 그리고 폐기할 때도 마음대로 이걸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수환경이나 토양이나 지하수도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폐기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정보 사이트 중에 초록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초록누리. 이 초록누리 사이트에 가보면 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돼 있지만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하거나 그리고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세제나 아니면 뭐 향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정보가 이런 웹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건 겁니다. 자, 화학물질은 사실 두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쓰임새가 많고 유용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화학물질은 자체적인 독성을, 즉 굉장히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어요. 노출이 안 되려고 해도 노출이 되지 않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특히나 노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를 줄이면서 화학물질의 그런 유용성은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